이 사건은 제가 정리를 다 하고 나서 진짜 이거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너무 비극적이고 너무 화가 난다. 되게 뭔가 제 마음이 되게 침울해지고 되게 촥 가라앉으면서 힘이 빠지더라고요. 이거를 좀 잠잠해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는데 그냥 뭔가 좀 의욕이 상실되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그런 기분이 좀 많이 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018년 1월에 서울 종로구에서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본인의 범행을 밝혔던 범인이 나중에 조사를 받으면서 했었던 그 말했던 범행 동기가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너무 허무하고 또 한편으로 너무 화가 나실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전해드릴게요. 2018년 5월 30대 남성 이 씨가 손꼽아 기다리던 아들을 품에 안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누구보다 행복해야 하는 이 날이 동시에 또 너무나 슬픈 날이기도 했어요. 목이 빠지게 손자를 기다리던 아버지가 더는 세상에 계시지 않았거든요. 4개월 전인 1월 19일에 이 아버지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져요. 술자리가 끝나고 나서는 종로의 한 여관에서 잠을 자고 집에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잠을 청했는데 그날도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평소에도 이제 술 한잔 하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부도 묻고 다정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그런 부자 사이였거든요. 아버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주 이야기를 하면서 필요한 물건은 없는지, 뭐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었고요. 손주 태어나면 나 술, 담배도 끊을 거야. 이렇게 다짐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날의 통화도 웃음으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됩니다. 마지막 통화가 됐고요. 2018년 1월 20일 진짜 추운 날이었거든요. 새벽 3시가 조금 넘었을 때 119 신고센터로 신고 전화가 걸려와요. 화재 신고였습니다. 신고를 한 사람은 여관 주인이었는데 누가 불을 지르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종로 5가에 있는 서울장 여관이라는 곳이었어요. 소방관이 3분 만에 빠르게 현장에 도착을 합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미 불길이 2층 전체를, 그 건물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막 소화기를 들고 나와서 불을 끄려고 막 시도를 했었는데 진짜 손 쓸 수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 소화기 가지고는 되지도 않았던 거죠. 완전히 절정에 이제 불길이 다다른 상태에서 주변 건물까지 이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소방관들도 서둘러서 화재 진압을 시도했는데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관이 골목 되게 깊숙한 곳에 있어요. 진입로가 너무 좁은 거예요. 소방차 진입이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이 양쪽 도로를 보면 1.5톤 트럭도 못 들어가요. 직분사가 가능한 3.5톤 펌프차는 애당초 들어갈 수 없는 곳인 거예요. 소방 차량만 50대, 소방관 180여 명이 현장으로 모여들었는데 현장에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했던 거죠. 가장 가까이 접근했던 펌프차도 70m 떨어진 거리. 이 정도까지만 접근이 가능했던 거예요. 완전 최악이죠.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대로변에서 화재 현장을 향해서 물을 분사하는 거.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만에 간신히 불길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내부를 봤는데 처참해요. 당시 실제 사진이거든요. 온 벽면이 막 새까맣게 그을려 있고 형체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그냥 방이었나 보다. 이 정도만 알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전소가 심했어요. 불은 다 꺼지긴 했지만 매캐한 냄새가 진짜 심했습니다. 건물 곳곳에 쓰러진 피해자들도 있었고요. 당시 이 여관에 1층에는 7명, 2층에는 3명, 이렇게 10명의 투숙객이 있었어요. 이 중에 5명이 이 화재로 사망을 했고요. 5명은 이제 중상을 입고 구출이 돼요. 사망자 중에 일부는 불에 너무 심하게 타서 육안으로는 신원 확인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부상자들 상황도 심각했어요.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심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2명이 치료를 받다가 숨을 거두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7명이 사망을 했고요. 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정말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이 대형 참사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해서 현장을 둘러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어떤 남성을 한 명 발견하고 다가가요. 불을 질렀냐고 물어봤고 이 남성은 순순히 방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방화범이 53세 남성 유해명이었어요. 경찰이 이렇게 빠르게 유 씨의 범행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게 유 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거든요. 화재 발생 직후에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자기가 이런 짓을 했다, 범행을 자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범행 동기가 너무나도 황당했어요. 여관에서 나를 안 들여보내줘서 불을 질렀다. 나를 잡아가라.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경찰이 그냥 뭐 단순히 여관에서 나를 안 들여보내줘서 이렇게까지 했을까?
범행 동기를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털어놔요. 이걸 이야기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어떤 이유로도 사실 뭐 이렇게 불을 지르고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고작 이것 때문에 싶었거든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술을 먹었다. 술에 취했는데 성매매를 하고 싶어졌고 그쪽 골목에 여관이 몰려 있다는 것을 알고 무작정 거기로 가서 제일 처음 보이는 여관에 들어갔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인에게 성매매를 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절을 당해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게 유 씨가 밝힌 범행 동기였어요. 유 씨가 중식집 배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19일 저녁에 동료들이랑 술을 한잔 했대요. 2차로 노래방에 갔다가 그렇게 모임이 끝이 났는데 사람들은 다 집에 갔어요. 근데 자기 혼자서만 또 다른 곳으로 발길을 옮긴 거죠. 성매매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20일 새벽 2시에 여기 서울장 여관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다짜고짜 투숙할 테니까 여자 좀 불러달라. 이렇게 주인에게 요구를 해요. 일명 여관발이라는 걸 요구를 한 건데 이 여관발이가 저도 몰라서 찾아봤거든요. 이게 매춘의 일종인데 여관에다가 방을 잡아놓고 방값이랑 화대를 지불하면 여관 쪽에서 여자를 이제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해요. 직접적인 성행위가 가능한 범주 내에서는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한다고 합니다. 성매매 종사자들한테는 이게 인생 막장의 종착역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고 해요. 유 씨가 이런 요구를 너무 당당하게 다짜고짜 하니까 주인이 여기는 그런 거 하는데 아니다. 퇴폐업소 아니다. 이러면서 단호하게 자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부터 유 씨가 막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여자 못 부르는 여관이 어딨냐 막 이러면서 다른 여관으로 가면 되는데 요구를 거절했다는 것에 기분이 상해서 여관 주인한테 계속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퉈요. 말싸움을 하면서 실갱이를 하다가 새벽 2시 6분에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나 지금 투숙 거부당했다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본인이 성매매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라고는 안 해요. 그냥 투숙을 거절당했다라고만 얘기를 한 거죠. 여관 주인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경찰에 신고를 해요. 신고를 받고 이제 3분 뒤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해서 유 씨를 파출소로 연행해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찰이 들었을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같았던 거죠. 그냥 뭐 서로 시비가 붙었나 보다. 그렇게 약식 조사만 하고 성매매 및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경고만 유 씨에게 남긴 뒤에 유 씨를 훈방합니다. 당시 경찰 관계자가 하는 말은 유 씨가 술에 취해 있긴 했지만 뭐 말이 통하는 상태였고 출동 당시에도 갔을 때 그냥 여관 앞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그래서 잦은 귀가 조치로 종결을 한 거다. 라고 밝혔는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던 거예요. 유 씨의 마음속에는 이제 경찰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만히는 뭐 얌전히는 있었겠지만 이 머릿속에서 분노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막 도로로 뛰어나가더니 손을 휘저으면서 택시를 불러 세워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주유소로 갑시다. 그렇게 1.7km 떨어진 24시 주유소로 가요. 여기서 휘발유 10리터를 구입을 했고 다시 그 서울장 여관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새벽 3시에 이 여관 앞에 도착을 해서 바로 여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휘발유를 뿌리고 주머니에서 비닐봉투를 꺼내더니 라이터로 불을 붙여요.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주인이 막 깜짝 놀라서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유 씨를 저지하려고 했는데 순식간이잖아요. 휘발유에 불 얼마나 빨리 붙는지 아시죠? 순식간에 막 펑 소리가 나요. 손 쓸 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막 불길이 막 진짜 미친 듯이 치솟았다고 해요. 모두가 잠든 새벽에 여관 입구와 복도가 불길에 휩싸인 거예요. 본인은 불을 질러놓고 밖으로 나와서 몸을 피해요. 주인이 바로 119에 신고 전화를 걸고 이제 투숙객들한테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려요. 그리고 불길이 더 커지기 전에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투숙객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막 새벽 3시면 막 자고 있을 때잖아요. 한창 막 잠에 들어있을 텐데 갑자기 막 불이 났다는 말을 들으면 이게 꿈이야 뭐야? 이런 걸 판단할 틈도 없거든요. 근데 잠이 깨기도 전에 이미 불이 이 여관의 입구를 집어 삼킨 거예요. 이 여관의 사실상 유일한 탈출구인데 여기가 막혀버린 거죠. 이 여관을 보면 입구 말고는 대피로가 아예 없어요. 1층 객실 창문을 보면은 쇠창살이 있어서 탈출을 할 수가 없었고 쇠창살이 설치되지 않았던 101호도 보면 창문을 딱 열잖아요. 그럼 벽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구조였던 거예요.
창문이랑 옆 건물이 10cm 이런 간격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었던 거죠. 여관 뒤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왼쪽 사진처럼 비상구로 쓰이는 문이 있긴 했었는데 이것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문 밖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서 열쇠가 없으면 안에서 못 나가요. 밖에서도 못 열고. 그냥 벽인 거예요. 이거는 뭐 건물 전체가 퇴로 없는 불구덩인 거죠. 순식간에 막 유독가스 불길에 투숙객들이 픽픽 쓰러집니다. 기본적인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게 또 불법이 아니었대요. 이 건물이 용도나 연면적 중에서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의무 설치 기준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의무 설치 대상이 되는데 이 건물은 연면적이 103.34제곱미터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또 이 건물이 엄청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1964년에 사용 승인이 났던, 그러니까 54년이나 된 노후 건물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건물을 지었으니 뭐 화재에 강한 불연 소재를 썼다거나 뭐 이런 거는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옥상을 덮고 있었던 지붕은 또 불이 엄청 잘 붙는 샌드위치 패널로 돼 있어서 진짜 순식간에 건물이 불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유일하게 가벼운 부상을 입었던 2층 투숙객 최 씨, 52세 최 씨가 있었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2층에서 뛰어내렸거든요. 근데 이분이 3개월 정도 이 여관에서 지냈었대요. 그러다가 그날은 좀 회사에 일찌감치 출근을 하려고 일어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났다는 걸 빠르게 알고 대피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경찰은 유 씨에게 전과는 있지만 폭행이나 방화 이런 유사 전과들은 없다라고 밝힙니다. 정신병력도 없었어요. 유 씨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보면은 지금 다수의 사람이 사망을 했잖아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살인 혐의로 죄를 물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살인죄가 아니라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가 적용이 됐을까?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의문을 가졌었는데 검찰이 밝힌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가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아서 이 살인죄의 죄책을 모두 포함하는 범죄에 해당하거든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불을 질러서 방화죄의 기본 범죄가 성립을 했고 그 기본 범죄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사람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유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어요. 이 사건은 욕정을 채우지 못한 피고인이 분풀이를 위해서 치밀하게 방화 계획을 세우고 불특정 다수가 숙박하는 여관에 불을 지른 사건이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생전에 느꼈을 공포와 고통, 가족들이 느낀 슬픔, 비통함을 고려한다면 죄책에 상응하는 선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그리고 유 씨가 불난 걸 보고 나서 현장을 떠났거든요. 이걸 보고서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봤었어요. 당시에 뭐 내가 심신미약이었다 이렇게 유 씨가 주장을 했었는데 이거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어떻게든 형을 덜 받으려고 머리를 쓰고 막 졸렬한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이것까지 재판부에게 고려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이 말이 진짜 피해자들의 고통을 그 재판정에서 제대로 상기해주는 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화기나 열기가 맨살에 닿으면 공포에 가까운 느낌을 가진다. 동서고금 가장 무거운 죄인에게 화형을 집행한 것만 봐도 불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비인륜적이고 가혹한 행위다. 그만큼 아무 이유 없이 자다가 불에 타서 사망한 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유 씨 측 변호사는 선처를 구했어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거고 죄를 자백하고 있다. 평소 주량을 초과한 상태였고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해서 자수한 사람이면 정신이 너무나도 멀쩡하지 않았을까요? 유 씨는 말뿐인 사과에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모두 다 내 잘못이다. 나 또한 아들 결혼식까지 받아놓은 아버지이자 부모를 모시고 있는 아들인데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고 진심으로 사과한다. 사죄한다. 생각해보면 지금 유 씨가 범행을 저지르고 스스로 신고를 했잖아요. 뭔가 이걸로 감경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1심 재판부의 선택은 무기징역이었어요. 스스로 신고를 했던 이 행위가 범행에 대한 죄책감이나 뭔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보지 않은 거예요. 범행 후에 뭔가 흥분 상태에서 신고를 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진정한 자수가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유도 물론 안 되지만 고작 성매매 알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가 죽으라고 이런 범행을 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전체적인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에 협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인정을 해주기는 했지만 결과는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심신미약을 100번 인정해줘도 이 사형도 모자란 판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나서 이제 유 씨는 항소를 포기했고요. 검찰은 형량이 너무 적다면서 항소를 했어요. 유족들 분노는 뭐 당연히 어마어마했죠. 이 화재 때문에 아내와 두 딸을 잃은 이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종로 여관 방화 화재 사건 세모녀 아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이 방화범을 재판정에서 볼 때 아버지이자 남편인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제발 사형이라는 판결이 나기를 바라는 거 이것뿐이었더라고 했어요. 특히 유 씨가 아까 반성문에서 막 그랬잖아요. 나도 뭐 아들의 결혼식 날을 받아놓은 아버지다. 이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엄청 분노를 합니다. 살인자 주제에 어디 뚫린 입이라고 아들 결혼식 이야기를 하냐. 내 삶은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답답하고 성질난다. 아내와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자책감에 나까지 죽으면 세상이 알아줄까 이런 나쁜 생각까지 갖게 된다는 거죠. 한순간에 아내와 딸 둘 모두를 잃은 거잖아요. 유 씨가 사형을 당한다고 해도 앞으로의 그런 가족을 잃은 고통은 그분 혼자서 다 감당을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요.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확정합니다. 법원 판례를 봤을 때 사형에 처할 만한 사안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라는 양형의 이유를 밝혔는데 어디까지 가야지 사형이라는 판결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사형에 대해서 그 사형 제도에 대해서 찬반을 논하는 것을 떠나서 저는 진짜 어디까지 무슨 짓까지 해야지 사형이 합당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조금 혼란스럽더라고요. 재판부의 말은 이래요. 사형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문명사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점을 고민했다. 사형에 처하는 것이 반드시 피해자와 유족에게 완전한 위로가 되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라고 덧붙입니다. 그렇게 최종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어요. 당시에 이 여관에 있었던 피해자들은 그냥 하루에 2만 원? 이런 값싼 숙박료를 찾아서 들어온 사람들이었어요. 몇 년이 지났지만 이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이 화재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소방차 하나가 들어가기도 힘든 골목에 화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오래된 건물이 아직까지 있고 정부가 안전대책을 내놨던 고시원과는 다르게 여관은 아직도 대책이 없이 위험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같은 해 2018년 11월에 종로구에 있는 국일고시원이라는 곳에 불이 나서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또 있었거든요. 이 사고가 있고 나서 소방청이 고시원, 산후조리원, 거기에 이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낡은 시설까지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어요. 근데 이 기본 계획에도 여전히 소규모 여관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담기지가 않았습니다. 건물의 화재 취약성 때문에 피해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방화라는 점 때문에 범행에만 이목이 쏠려서 제도가 개선되는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 불을 질러서 벌어진 화재이든 아니면 정말 사고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든 화재는 그 자체로 너무 위험한 거잖아요. 원인을 떠나서 결과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사람이 상시 거주하고 숙박하는 시설이라면 종류와 관계없이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그 앞선 그 세모녀 아버지 사연이 있었잖아요.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젊은 엄마와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34세 박 씨, 그리고 중학생, 초등학생 두 딸이었는데 전남 장흥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방학이 돼서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로 여행을 왔던 거예요. 아빠 이제 회사를 가야 되니까 같이 못 왔고요. 여행 5일차인 19일에 이 여관에 들어왔던 거죠. 21일에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었고요. 사실 가정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혼인신고만 해놓고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살다가 2017년에는 이제 남편이 이제 교통사고까지 당하게 되면서 생활비 긴급 지원을 신청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형편은 좋지 않았지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아이들 좋은 추억 만들어주겠다고 엄마가 아이들 데리고 서울까지 와서 지내고 값싼 숙소를 찾았다가 이런 변을 당하게 된 거죠.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일주일 만에 가족들이 기다리는 장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그 부재와 분노와 슬픔을 감당을 하고 있을 가족들, 이게 평생을 갈 텐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성매매 알선 안 해줘서 열받았다고 저질렀다는 게 진짜 단 한순간이라도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거나 있을까.
나는 그냥 이 정도 처벌받는 걸로 내 죄값 치른 거지 뭐. 더 이상의 죄책감은 가질 필요 없어. 난 처벌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처벌은 처벌이고 반성은 끝없이 해야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사건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